네, 안녕하세요. 이제 586 전체주의 집단의 정치 생명을 끝장낼 수 있는 시즌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잘하고 있죠. 물론 윤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저희 시민이 해야 될 일들을, 또 지식인과 성직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면 말짱 꽝입니다. 자, 이 와중에 다시 한번 오늘 우크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겉으로 보면 우크라의 그 전쟁 양태에 대한 분석인데, 실제로는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우크라 전쟁이 아마 세계사를, 그러니까 세계적인 역사를 전쟁 이전과 이후로 가를 것이다, 달라진다, 계절이 바뀐다, 이런 일들이 비슷한 게 있어요. 1873년에 비엔나 주식시장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작아요. 우크라 아무리 살벌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 전체로 보면 결국 국지전적이고 굉장히 단기적인 사건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든 결판이 날 테니까. 사람 목숨이라는 게 귀중하지만 올해 말까지 아마 10만 명 이짝저짝, 지금 한 양쪽 합쳐서 한 3만 명쯤 사망한 것 같거든요. 피 터지게 싸워도 10만 명 이짝저짝 정도의 전쟁입니다. 6.25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6.25가 그때 우리가 한 남북한 합치면 거의 200~300만이 숨졌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전급의 사건이 아닙니다. 세계 대전급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1873년 비엔나 주식시장 붕괴와 똑같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세계 시스템이 바뀌고 각 주요 국가의 정치 문화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때 참 이상한, 그 세계사에서 보면 이상한 사건이거든요. 그거 비슷한 현상이 이 우크라 전쟁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얘기를 드리고자 우크라 전쟁의 특성을 일단 좀 살펴봐야 돼요. 그 전쟁의 특성 자체에 그게 내장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처음 개시될 때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붙고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주목했던 그런 대첩이죠. 일종의 대첩이었죠. 세베로도네츠크의 서쪽에 작은 강이 하나 이릅니다. 그 강의 이름이 시베르스키 도네츠라는 강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림에는, 이게 구글 지도인데 그림에는 파란색으로 제가 좀 굵게 표시했습니다. 저 빨간색 원 안에 들은 데가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지금 돈바스 지역 최대 격전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강을 건너서, 지금 러시아 목표는 세베로도네츠크를 마리우폴과 같이 완전히 포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강을 건너가지고 서쪽으로 가서 우크라 진영 쪽으로 더 들어가서 뒤에서부터 포위망을 완성하려는 그러한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시베르스키 도네츠 강입니다. 이게 참 아름답죠. 또 이렇게 좁아지는 지역도 있지만 또 이렇게 넓은 평원을 흐르는 시베르스키 도네츠 강이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이거를 건너가지고 이제 그 공병대에서 놓는 임시 다리를 놓고 이제 탱크 한 100여 대, 정예 병력 한 1,500명이 이걸 건너서 아까 말씀드린 세베로도네츠크를 서쪽에서부터, 배후에서부터 포위하려는 작전을 러시아가 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지금부터 한 열흘 전쯤입니다. 그 결과는 이 참혹한 결과는 이겁니다. 이게 위에서 찍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 지금 숲에 이렇게 흉물스럽게 나자빠져 있는 게 전부 탱크입니다. 이 탱크만 한 70~80대 이상 지금 작살난 걸로 보이거든요. 전사자가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정예 병력이 몰살당한 사건입니다. 도광작전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이제 몰살당할 때 광경이고요. 드론에서 찍은 거겠죠. 이건 이제 좀 더 이제 다 이제 상황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고도가 낮은 데서 찍은 그런 사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 이거 어떻게 돼서 우크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정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전쟁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러시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크라가. 우크라가 어떻게 그런 능력을 획득했지? 도대체 뭐야? 라고 딱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드리려는 말씀이랑 관계가 있어요. 왜 우크라 전쟁 이전과 이후가 나뉘냐랑 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C4ISR과 관계가 있습니다. C4ISR은 이제 한국군, 미군, 또 한미 연합사 이런 데서 무지막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C는 지휘, 커맨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C는 통제, 컨트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C는 통신, 커뮤니케이션. 또 하나의 C는 컴퓨터. 그래서 C. 그래서 C가 4개. 그래서 C4, C가 4개고 그 다음에 I는 정보, information. S는 감시, surveillance. R은 reconnaissance, 정찰입니다. 그래서 현대 이제 첨단 전쟁은 C4ISR입니다. 구글링이나 네이버에서 C4ISR, 한국군, 뭐 한미연합사 하면 어마무시한 투자도 일어나고 있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논문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가 자기 나름대로 이 비슷한 거를 뚝딱거려서 불과 한 8년 전부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대고 우크라는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GIS 아타, 그러니까 GIS 아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이 GIS 아타를 주목을 안 하는 건 참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전쟁 능력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gisata.org를 치시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딱 한 페이지짜리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이거는 Automated Command and Control System, 자동 지휘 통제 시스템이라고 이제 저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제가.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이게 C4ISR의 싸구려, 뚝딱, 임시 버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죠. 우리보다 뭐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국민 소득이 인구도 한 4천만. 그러니까 우리 한 10분의 1 크기예요. 딱 전체적인 GDP 사이즈가. 따라서 여기에 우리나 미군처럼 그렇게 어마무시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마무시한 투자를 할 수 없는 이런 가난한 나라가 그 흉내를 대충 낼 수 있는 C4ISR의 핵심 기능을 갖춘 정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마치 제가 이 개미소관이라고 하죠.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이거 하나를 가지고 제가 방송사나 케이블 뉴스사나 뭐 조중동을 넘어서는 미디어 파워를 갖출 수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의 국가도 정신이 똑바르면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제대로 된 C4ISR에 소요되는 100분의 1의 돈과 소요되는 100분의 1의 시간을 가지고 거의 한 7, 80%의 기능이 나오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SR이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감시 정찰이잖아요. 그럼 뭘 감시 정찰하는데 뭘로? 수단이 뭐야? 드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가끔 위성 정보 제공하겠죠. 서방 위성. 그 다음에 자기들도 정찰기 띄우겠죠. 정찰기. 그다음에 육상 정찰부대 돌아가잖아요. 자기들이.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감청을 한 거를 가끔씩 넘겨줄 거라고요. 감청이 시진트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게 이제 감시 정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정보가 이 GISATA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군이 어떻게 움직인다, 어디에 뭐 탱크가 몇 대다 이게 쫙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컴퓨터, 이 정보 처리, 그러니까 C와 마지막 C, 네 번째 C와 저 인포메이션 I 쪽에서 뭐가 이제 되는 거냐, 돌아가냐, 얘가 저게 돌아가는 거예요, 얘가. 여기랑 우버 택시랑 똑같은 거예요. 혹은 카카오톡 택시랑 똑같은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버 택시 가장 가까운 거 연결시켜 주거든요. 오케이.
탱크 10대 그러려면 제블린 한 30발 퍼부어야 돼. 주변에 보니까 제블린 10발밖에 없어. 어떤 A 부대가 갖고 있어. 근데 그거보다 좀 먼 데서 엔로를 한 40발 갖고 있네. 오케이, 그럼 엔로랑 제블린 같이 동원해. 타격 시점 지금부터 1분 30초 후 몇 시부터 10초 사이에 다 쏴. 작살내 버리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데 거기에다가 그것도 부족해. 곡사포 쏴. 타격 시점 맞춰. GPS 맞춰. 유도폭탄 없어. GPS로 때려. 유도폭탄 있어. 유도폭탄으로 때려. 유도폭탄 때려버리면 반경 1m, 뭐 반경 50cm 안에 들어가 버려요. 탱크 뚜껑 노리고 때리면 탱크 뚜껑에 가서 꼽혀요. 유도폭탄은 폭탄 앞에 유도장치가 있어갖고. 그런 식이에요 이게. 감시 정찰 정보가 저 GSATA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휘 통제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지휘 통제라는 건 뭐냐. 지휘 통제가 되는 대상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블린, 엔로, 스팅어.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나? 아니요. 어저께 말씀 안 드려요. 브림스톤이라고 지금 영국제 미사일이 4월 말 5월 초부터 들어가 있거든요. 저게 좀 싸구려 미사일인데 굉장히 성능이 좋고 뭐 조그만 배, 뭐 큰 배를 칠 때는 못 쓰지만 작은 배, 뭐 50톤, 100톤짜리 배, 200톤짜리 배 이런 거 칠 때 또 탱크 칠 때 아주 잘 작동해요. 앞에 폭약이 한 6.5km 정도 있는 작은 미사일입니다. 길이라 그래봐야 요거 180. 그 다음에 두께는 18cm니까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예요. 예, 브림스톤. 그 다음에 152mm 곡사포. 저게 소련 곡사포. 옛날 곡사포가 152mm입니다. 155mm 곡사포. 이건 미국 쪽에서 지원해 준 거죠. 저게 그 좌표 맞추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도폭탄. 유도폭탄 없으면은 GPS로 좌표만 맞춰서 때리는 거고, 유도폭탄 있으면은 가서 진짜 뭐 반경 50cm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고요. 저 지휘 통제를 저렇게 한다고요. 어느 정도까지 지휘 통제를 하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부대가 다른 수단으로 공격하는 거를 TOT를 해줘. TOT라는 건 뭐냐면 타임 온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뭐 10초 안에 20발이 집중되도록.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응을 못 하는 거죠. 한 10초, 1분 안에 한 30발 집중해 버리면 상대방이 뭐 후퇴해서 숨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빠바바방 하고 다 작살나 버리는 거죠. 아까 그 시베르스키 아까 그 강이요. 이게 이제 이 강에서 이거 아마 한 1, 2분 안에 저렇게 작살난 거거든요. 순식간에. 상대방이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신은 뭐냐? 이게 되려면 통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정찰 부대가 보내야 되고, 앞에 나가 있는 곡사포 부대, 뭐 박격포 부대, 뭐 그 제블린 쏘는 부대, 그 다음에 엔로 쏘는 부대, 이런 데 다 연락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스타링크로 때려버린 거예요. 참고로요, 지금은 안 쓰겠지만 옛날에는 군에서, 인터넷 시대 전에는 군에서 이 무선 통신을 강화하려고 군용 무선 통신망이 따로 있습니다. 극초단파로. 라커엘 장비 썼었어요. 한국군은. 지금은 그거 다 걷었을 거예요. 그 통신부대와 통신부대 사이에 따로 안테나를 세우고 극초단파로 날려가지고 그걸 따로 잡았었다고요. 지금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상용 스타링크 안테나 접시 요만한 거, 이만하거든요. 이만한 거 하나 세워놓고 그냥 인터넷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스타링크로. 그럼 받아가지고 좌표 날아다니고 난리가 납니다. 저 인터넷망 끊으려고, 상용망 끊으려고 러시아가 들어올 때 상용 인터넷망에 대한 해킹해서 망을 깔아앉혔었어요. 그 우크라이나 망을.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저기 우리 스타링크 안테나 보급하세요라 그래가지고 미 국방부가 왕창 보급을 해줬다고요. 저 스타링크 안테나를. 저거는 망을 공격을 못해요. 여기서 위성 쏴서 위성으로 뿅 내려오는데 망을 어떻게 공격할 거야? 그래서 이게 좀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보세요. 저게 일종의 C4ISR인데 우리나라 잘은 모르지만 1년에 C4ISR이 한국군이 한 2, 3천억씩 매년 투자하고 있을 거예요. 최소.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저기가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대통령의 핵무기 단추를 누르는 게 대통령의 버튼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갖고 예를 들어서 그게 뭐 F-35의 뱃속에 들어있는 B-61-12 전술핵 폭탄이다. 거기까지 자동으로 쫙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게 C4ISR이거든. 미국 같으면 한국 같으면 그게 굉장히 고도화되고 겹겹의 보안 장치에 무지하게 고급스러워요. 우크라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요. 우리는 우리 땅만 지키면 돼. 재래식 무기 잘 써서 재래식 무기에 지능 얹어서. 그러니까 2014년 뭐 불과 8년 전부터 그 가난한 나라가 뭔 돈 있어요. 뚝딱거려 갖고 저걸 만든 거예요 일종의. 그래가지고 무슨 뭐 극초단파 라크웰 무슨 안테나 저런 거 안 써요. 무전기 그런 거 안 써. 그냥 스타링크 안테나 들고 상용 위성 인터넷 가지고 다 해결 봐버린 거예요. 제가 그 GIS 아타 보면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유튜버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뭐 화면의 질이나 뭐 이런 거 진행 방식 이런 거 보면 상업 방송에 따라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나 기본 기능은 다 하잖아요. 유튜브 이 세뇌 탈출에서 똑같은 거라고 이게 똑같은 거. 기본 기능을 다 하듯이 싸구려지만 뚝딱거려서 저거가 이게 그 G사타 지금 화면입니다. 우크라 사람들이 개발한 거. 저걸 보는 거예요. 저거 보면서 이제 공격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걸 공격할 수단을 설정을 하고 그 공격 부대에 오다를 때리고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그러니까 감시 정찰 정보를 그러니까 서베일런스 레코너서스 정보를 또 구축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이 무슨 군용 전용망, 비싼 전용망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스타링크 접시 안테나 써가지고 우주에 떠 있는 2200개 떠 있는 스타링크 위성 통해서 그냥 상용 위성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뭐냐? 이거 이제 우크라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일종의 그 창의성인데요. 이걸 기막히게 합니다. 싼 가격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브림스톤 이게 원래 이제 영국의 미사일인데 이게 이제 조그만 배, 큰 배는 아니고 조그만 배, 그 다음에 탱크 잡는 싼 미사일이에요. 한 대 한 1억 정도 할 거예요. 1억 한 4, 5천.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는 작지만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얘가 원래는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공대함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지상 목표를 향해서 비행기에서 함정을 향해서 발사하는 공대함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든 영국 회사가 최근에 육상 발사대를 이렇게 이제 선을 보이고 있어요. 딱 보면 멋있죠. 뭐 탱크 혹은 장갑차 같은 데 위에다가 이 다단계 로켓포 같은 박스에다 딱 채워놨잖아요. 우크라 사람들이 이 브림스톤 지상발사 특수 차량을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톤 박스 봉고 트럭 양쪽 옆면을 뜯고 우리가 박스 트럭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적재함에 이렇게 그 집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박스가 올라가 있는 거 박스 트럭인데 양쪽을 뜯어버리고 저 브림스톤 발사대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앉힌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서는 브림스톤 발사대가 저기서 보면 이 장갑차가 서 있는 방향을 보고 앉잖아요. 저걸 90도 옆으로 돌린 거라고요. 그럼 이제 직접 보세요. 이거 보면 살벌합니다. On the 12th of May, video of what appears to be a test launch of Brimstone missiles in Ukraine surfaced online. A containerized launch platform can be seen launching a salvo of 3 missiles. The footage shows a large group of spectators watching as the salvo is launched from what appears to be a repurposed commercial vehicle. 예. 그러니까 2톤 봉고 트럭 갖고 한 거예요, 그냥. 우리 중고 사면 600만 원이면 사잖아요, 600만 원. 좀 썩음썩음한 거. 박스 트럭. 사갖고 박스에 양쪽 면 뜯어버리고 발사대 옆으로 돌려가지고 하고 거기에 전자장비 갖다가 놓고.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시간, 상상하는 코스트, 상상하는 투자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데 대충 그 기능을 다 따라하는.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의 컨셉에서는 그거 C4ISR 그거 엄청나게 돈 드는 거야. 그거 매년 추가 투자만 해도 한 5천억 1조씩 써야 돼.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국만 해도. 미국은 더하고 한미연합사나 한국만 해도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그런 돈이 어디서 우크라가. 그래 대충 흉내내서 기본 기능 할 수 있도록 뚝딱거려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G사타. 아까 똑같잖아요. 브림스톤 발사대. 우리가 왜 돈 들여가지고 우리 멀리 가야 되는데 땅도 넓고 언제 장갑차 같이 생긴 거 가지고 가. 그냥 트럭에다 채워갖고 그냥 60km, 70km 밟으면 되지. 이러고 가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크라 전쟁을 보면서 1874년 3년 유럽 공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비엔나 주식시장 붕괴와 비슷한 사건이다. 우크라 전쟁이. 사건 자체는 국지적이고 단기적입니다. 우크라는 길어야 올해 말 정도면 끝납니다. 그리고 사망은 돌아가시는 분들을 머릿수로 세서 죄송하지만 사망 10만 명 안팎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분쟁에서 보면 이런 굉장히 단기적이고 국지전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뭐냐. 유럽 정치와 세계 시스템을 완전히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댓글에 핀란드 가입했습니까? 스웨덴 가입했습니까? 가입 신청서 냈거든요. 그리고 급속도로 그거 지금 통과되고 있거든요. 가입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스웨덴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1814년 이후로 스웨덴은 항상 중립이었습니다. 어떤 군사동맹에도 가입한 적이 없어요. 200년 동안. 그럼 스웨덴이 요번에 가입을 한 거예요. 200년 만에 중립원칙을 버린 거예요. 왜 버렸을까요? 우리가 얼핏 보면 러시아가 무서워서 버렸다고 하지만 다르게 보면 러시아를 이제 고삐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버린 거예요. 눈치 볼 거 없다. 이때는 확실하게 힘을 모아서 러시아를 고삐를 채우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제 발작 일으키고 있는데 고삐 채울 수 있다. 우크라 봐라. 우리보다 훨씬 국력도 약하고 우리보다 훨씬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많은데도 러시아에 저렇게 대항해서 러시아 무릎 꿇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나토에 매팅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핀란드도 똑같고. 이렇게 유럽 정치와 세계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1874년 비엔나 스톡 마켓 크래시, 1873년 비엔나 주식시장 붕괴가 어떤 효과를 갖고 왔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고전 리버럴, 그러니까 영국 같은 휘그당, 지금 영국에 휘그당 없죠. 노동당, 레이버 파티하고 보수당, 토리밖에 없죠.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보수당과 자유당, 휘그당입니다. 고전 리버럴이에요. 제가 이제 고전 리버럴에 속하죠.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 보수당 아닙니다. 휘그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보수주의는 혁명하지 말자. 그리고 사회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자, 고쳐 나가자 이런 입장이에요. 왜냐? 피바다 혁명을 하게 되면 사람을 지푸라기처럼 취급하고 벽돌이나 나무 토막처럼 취급을 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든다고 별 개지랄을 하게 된다. 그렇게 사는 건 제대로 사는 게 아니다. 인류라는 거는 결국 개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인이 나고 살고 죽고 나고 살고 죽고 나고 살고 죽으면서 연결돼 나가는 것이 세대에서 세대로 연결돼 나가는 것이 삶의 모습이다. 따라서 한 개개인들을 인간을 구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벽돌 조각이나 나무 조각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 이게 에드먼드 버크의 얘기였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랑. 그게 고전 리버럴이고 동시에 그게 보수주의예요. 그러니까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주의에서는 고전 리버럴과 보수당이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 고전 리버럴 세력이 언제 붕괴했냐. 저게 비엔나 스톡 마켓 크래시, 비엔나 주식시장 붕괴 이후에 한 5년 사이에 붕괴해 버립니다. 그러면 나 자유당, 휘그당 잘 나가는 범털 정치인이야.
오케이. 1872년에 범털 정치인, 1879년에 뭐 하고 있을까 들어보면 한 사람은 공산당가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위대한 독일 민족당가 있어요. 극우 민족주의 정당가 있어요. 둘로 분화해 버려요. 이 고전 리버럴 정당이 없어져요. 저게 계기가 기점이 어디냐? 비엔나 주식시장 붕괴 사건이 기점이 됩니다. 1873년이. 세계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어요. 제국 사이의 무한 각축이 1873년을 계기로 해서 생깁니다. 제국 사이의 무한 각축을 하려면요. 정부와 군대, 그것과 결합해 있는 중앙은행, 국영중앙은행, 국영중앙은행이 거느리는 시중은행, 그것에 의해서 제어되는 기업들, 이 삼각편대죠. 정부와 군대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있고 이 쇠기형 삼각편대를 갖고 상대방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국주의 열강의 체제입니다. 이게 제국주의 열강 체제예요. 그러니까 메가더 사령부가 일본 손봤을 때 무슨 짓 했어요?